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습니까? 간밤에 미국 주식 빠지길래 오늘 우리 주식 만만치 않겠구나 이랬는데 역시나 또 빠졌습니다. 뭐 악재들 다 나온 것 같은데 더 이상 나올 악재도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또 될 것도 같고요. 우리 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상황 또 경제 동향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달려줄 두 분 기수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뭐 간밤에 미국 증시 빠져서 우리 증시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오늘 제약 바이오주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빠졌는데 네. 제약 바이오주가 견디고 있는 건 뭐 코로나가 더 퍼질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때문인가요? 뭐 아무래도 지금 가장 네. 견조한 게 이제 백신주부터 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견조했고요. 그 이외의 바이오주들은 이제 사실 먼저 매를 네. 많이 맞고 장기 침체 끝에 이제 조금 수급이 붙는 모양이어서 견조하고요. 나머지 주식들 좀 힘들죠. 네. 주식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오늘도 뭐 개인 순매수가 뭐 한 3천억 이상 네.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매매 행태 때문입니다. 왜 개인이 순매수가 있으면 주가가 빠지냐? 개인분들은 주식을 매수나 매도를 걸어놓고 하시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분들이 걸어놓은 게 체결이 된 거죠. 그들은 밀면서 판 거고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오늘도 개인들이 많이 사고 기관이 많이 팔고 뭐 이랬는데 개인이 사면 빠지는 것이냐 빠져서 개인이 사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면서 사지는 거다. 그렇죠. 이런 네. 말씀이시고. 아유, 근데 이게 개인하고 계속해서 외인 기관이 엇박자로 가니까요. 이게 개인들이 많이 손해 볼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뭐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천상천하의 달러 독존입니다. 아, 달러. 네. 미국 달러 하나 빼고는요 네.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뭐 주식, 부동산, 원자재, 금, 은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말하는 투자 자산들은 다 지금 달러 앞에서 굴복을 하고 있고요. 통화 중에서도 온리 달러입니다. 뭐 네. 유로와 엔화,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뭐 스웨덴 다 죽고 지금 달러 하나만 독존입니다. 혼자 네. 독야청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주식을 리스크를 안고 떠안으려고 하지는 않죠. 달러를 갖지.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좀 풀리려면 저 달러가 꺾여야 되는데 지금 간밤에 또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8을 가고 있고요. 달러와 유로는 지금 오늘 내일 1대1도 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달러에 1유로가 아니라 뭐 0.9 유로대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하죠. 과연 이 정도로 달러 강세가 이렇게 과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 우리의 경기 침체와 어려움, 뭐 이런 인플레이션 속에 달러만이 대안인가? 이런 의구심과 이런 뭐 화도 나지만 현상은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 천하 앞에서 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산에 그 지금 기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오직 달러다. 이런 데 동의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달러가 이렇게 강한 구간에서 네. 사실은요. 지금 1,310원이 넘는 환율에서 네. 오히려 잘 버티는 것 같기도 해요. 증시가 이 정도 환율에서. 근데 지금 달러가 이렇게 강한 구간의 원인은요. 분명하게 엔화와 유로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통화에서 변곡점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이게 모든 금융시장의 모든 변화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유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페리티라고 하는 1달러 1유로가 오히려 이제 그 역전이 돼서 이게 유로가 0.9달러대를 보게 될 것 같게 하고요. 이 유로가 99년에 처음 출범을 했어요. 유로화가. 그래서 2002년까지 당연히 1달러를 못 미쳤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엔화는요. 아베노믹스가 종결될 것인가 했는데 오히려 137엔으로 오히려 더 엔저가 더 나갔어요.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서 두 통화의 움직임이 결국은 달러 강세를 만들었고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달러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우리 국내 주식에서 중요한 부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그래도 잘 지켜내고 있다라는 평가. 오늘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카카오는 무너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카카오, 네이버 두 개 네. 많이들 갖고 계신 네. 대형주 중에 하나인데 힘들죠. 그리고 성장주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한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네. 속절없습니다. 이제 두 개가 빠지는 거는 일단 뭐 기술주 빠지는 거에 엮여서 빠진 거는 이미 네. 예전에 빠진 거였고요. 두 기업들이 좀 다르긴 한데 원인이 카카오는 어쨌든 뭐 최근에 이게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모빌리티 네. 이제 매각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는 또 지주사 아니냐. 네. 자회사들이 많이 상장을 했고 그렇다면 지주사 우리나라에서 지주사는 할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안 좋을 때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받으면서 두드려 맞는 거고요. 네이버는 사실 그런 걸로 보면은 약간 더 견조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성장성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를 보면 매출은 그래도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겠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성장이 없는 수준. 뭐 네. 0.9% 보시는 분, 3%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의 정체에 좀 늪에 빠졌다. 하지만 뭐 많이 빠지긴 했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 공통 의견이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식 좀 한다는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지금 견디니까 네. 이렇게 견디는 구간에서 한번 튈 수 있으니까 뭐 물타기를 하실 분들은 준비하라.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기업 다 주가가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네. 실적은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 미리 선반영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의견이 네. 있는 거고요. 현대차는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제. 음. 왜냐하면은 약간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이 이게 엇갈리는 게 있는데요. 반도체는 최근에 좀 안 좋잖아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는 버티지만 이게 그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게 뭐 오더컷이라고 하죠. 이제 PC나 스마트폰이 안 팔리면서 이런 주문이 취소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의 공간이 생기니까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반도체가 안 만들어져서 가장 피해를 봤던 업종이 자동차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생산이 좀 정상화되면서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를 아마 그 이번 2분기 때 자동차 업종들은 기록할 것 같아서요. 그런 쪽으로 현대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들도 빠지고 있던데요.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큰 악재 적군이 네. 왔고 이제 이 문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기술주 성장주로서는 인플레이션의 관문을 넘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라든가 그동안에 네. 많이 성장성을 바탕으로 올랐던 것은 이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와중에서도 새로운 성장성을 자랑하는 네. 뭐 신재생이라든가 이건 뭐 가치주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성에 가까운데 이제 새로운 성장주의 개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조금 이따 또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이제 국채금리, 그러니까 장기물입니다. 네. 10년 국채금리가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네, 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신호든 뭐든 하여간 현상적으로 지금도 3%를 깼고 떨어졌고요. 이렇게 막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는데도 이런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주식이 주목받을 수도 있는 때가 올 텐데 저는 그때 다시 지금의 이런 어떤 뭐 아마존이니 뭐 이런 과거의 영화를 누렸던 성장주가 오를 수 있을까? 전 이 부분도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제 성장주도 더 잘게 쪼개서 네. 실제적으로 캐시플로우라든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가라든가 그 개념으로 다시 성장주도 구분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식 국내 또 미국 몇 개 이렇게 짚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유가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유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떨어진다 그랬다가 뭐 또 오른다 그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은 또 조금 빠집니다. 뭐 경기 침체 우려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이번 주에 있는 게 어쨌든 바이든이 중동 방문을 하면서 이제 사우디를 갈 텐데 뭐 일단 뭐 그 전투기나 무기들을 다시 사우디에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당근은 많이 준비를 한 것 같긴 네. 해요. 근데 그 협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어쨌든 지금 또 그 러시아가 이게 이제 서방에서 유가 상한제를 두면 뭐 40달러니 60달러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중국이나 인도에 한 80달러 수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달러를 다 받진 못하겠죠. 네. 근데 뭐 도와주고 있는 나라기도 하니까 이걸 40달러, 60달러로 하면은 아마 안 팔 거예요. 그냥 이제 걸어 잠글 겁니다. 이런 일이 나왔을 때 380달러라는 보고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방 하방 재료들이 엮여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뭐 천연가스의 노드스트림 1이 어제부터
일단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어요. 21일까지 중단하면서 독일로 가는 천연가스가 많이 막혔습니다. 네. 노드스트림 1에서 가는 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정기 보수라는 미명하지만 이런 것들이 엮여 있어서 글쎄요. 유가는 아래 위로 지금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유가는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 쥐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건 뭐지 싶어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산유국들이 줘야 되는데 예. 산유국들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석유 시대의 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산유국들이 절대 호락호락하게 증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새로운 뭐 유전 발굴 이렇게 할 바에야 요즘에 이제 뭐 미래 도시 만든다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진짜 뭐 수백 조를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산유국들의 증산을 생각하기 어려운 힘든 와중에 더 푸틴과 러시아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국제유가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모습을 좀 보고 있냐면 유가가 유럽과 중국을 울고 웃긴다? 좀 이게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만에 하나 러시아가 이번 사태가 없어서 러시아의 원유를 블랙마켓에서 싸게 들여오지 못했다면 네. 지금 인플레로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예. 실은 중국이 그 어디 나라보다 인플레가 세야 되는데 네. 러시아의 싼 원유 한 뭐 70달러, 80달러에 받는 거, 코로나 때문에 봉쇄령 내리는 거 이걸로 지금 어거지로 인플레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반면에 유럽 쪽은 실은 유럽만 타깃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게 많아요. 예. 천연가스도 미국과 유럽 쪽에서 유럽 쪽 천연가스가 비싸고요. 예. 원유도 이번에 뭐 카자흐스탄 뭐 회사 하나 찍어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거기 뭐 송유관도 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럽만 지금 굉장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 결론은 뭐로 날까? 우리의 투자와 관련해서 보면 결국 우리 이제 다음 주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짧게 하고 네. 베이비 스텝 밟고 나서 네. 라가르드 총리가 어찌 됐건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또 세계인 앞에서 앞으로 유럽의 통화 정책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유럽의 에너지난이 극심한데 유로화를 이렇게 싸게 내밀어둔다? 네. 그러면 유럽은 그 인플레를 어떻게 감당하죠? 저는 그러니까 뭐 바람은 아니지만 이쯤에서는 유럽도 좀 빨리 정신 차리고 물론 뭐 스페인, 이탈리가 네. 갑자기 금리 인상 하게 되면 금리 올리면은 뭐 재정 위기 또 온다라는 말도 많지만 급한 불을 먼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푸틴의 이 뭐 유가 장난질 이게 저는 어쨌거나 유럽 쪽에서의 인플레 부추기고 유럽이 실은 강력한 긴축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달러 강세 뭐 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달러 강세 모멘텀이 꺾였으면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바라봅니다. 강력하게. 네. 지금 이 달러 꺾을 수 있는 거는 뭐 그 정도의 모멘텀 외에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네요. 우리 지금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제가 뭘 물어봐도 기승전 달러예요. 네. 그만큼 지금 달러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데 달러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유로화하고 아까 1대1 말씀하셨는데 요건 지금 오늘 상황이 어떤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한 게 CPI 발표를 하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뭐 해서 하여간 이번 주가 상당히 그 중요한 경제적으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저 유가 얘기 마저 하면 지금 푸틴이 키를 쥐고 있는 느낌이고 바이든은 쫓아가고 있는 느낌인데 네. 바이든이 사우디 가잖아요. 네네. 근데 사우디에서는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전투기 내놔라 이래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그 미국과 사우디가 네. 맹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의 무기는 사실 미국이 많이 팔아줘 뭐 이렇게 줬죠. 물론 돈 주고 네. 샀지만, 근데 그게 바이든 취임 이후로 그게 멈췄었어요. 음. 사이가 안 좋았죠. 빈살만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 다시 무기를 지원해주는, 왜냐하면 예멘 반군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미국이 준비한 당근이 그거 말고도 사우디가 앞으로 탈석유 시대에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에 관한 네. 그런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뉴스가 또 당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리브 골프라고 해서 사우디 국부 펀드가 골프 대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서 이게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이제 그 데려갔는데 근데 PGA에서 거기 출전한 선수들은 PGA 자격을 영구 박탈하겠다고 했죠. 예. 이게 왜냐면 돈을 거기가 더 많이 주니까. 근데 그 미국에서요, 이 PGA를 반독점으로 조사하겠다. 이게 불공정 행위다라는 거죠. 선수들에게 그런 페널티를 주는 게. 그게 네. 약간 리브 골프를 인정해 주는 거를 미국 정부 당국에서 나왔다는 게 네. 약간
당근은 많이 준비를 해줬는데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분명히 마크롱 대통령이 사우디의 증산 여력이 거의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정보력이 그 정도도 모르고 이런 당근을 퍼줄까라고 네. 생각해 보면 뭐가 있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어쨌든 당장 증산을 하려면 뭔가 주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줘야 뭐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준비한 것들을 차곡차곡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행동 이런 방향을 네. 봤을 때 뭐 딜을 한다든가 네. 뭐 통 큰 결단을 한다든가 자신의 명예와 책임을 걸고 뭘 행동한다라는 거를 잘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 이 유가를 바이든이 가서 뭐 빈살만가 뭘 해서 잡는다 이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주식시장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유가 오르면 인플레이션도 계속 오르고 금리 인상하고 네. 뭐 이러면 더 초토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은요.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가 이제 현재로서는 같이 가고 있지만은 과거에 어느 시점 보면은 그 둘이 엇박자가 나는 타이밍이 분명히 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저는 유가는 계속 오르고 인플레도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금리 인상도 뭐 빠르든 약하든 자이언트든 빅스텝이든 빅워지든 갈 것 같은데 지금 한 가지 키포인트는 같이 가고 있던 이 달러가 언제 꺾이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유가에 대한 관심도 많은 걸 알지만 저는 오히려 유가는 뭐 오히려 차치하고 예, 뭐 다음 주든 이번 주건 그 다음 주건 달러 강세 꺾이는 게 먼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가 얘기하면서 유가하고 달러가 반비례 곡선을 그려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안 그렸죠 지금까지는 안 같이 갔죠. 그렸는데 예. 그리고 지금은 달러가 더 중요하다. 유가보다는. 예, 달러 꺾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도 오르고 달러 약세가 투자적인 차원에서는 뭐 훨씬 낫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조건 달러는 꺾여야 이제 네. 투자 여력이 나온다. 해법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푸틴의 고집스러운 독야 청청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지 그리고 바이든하고 사우디의 협상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버핏은 에너지주를 계속 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가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 건가요, 버핏은? 이게 워렌 버핏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쉐브론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옥시덴탈 주식을 어쨌든 분기 보고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분이 늘어서 네. 지금 한 20%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한 8번째까지 지금 옥시덴탈이 늘어난 걸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옥시덴탈이 이제 뭐 인수한 회사가 갖고 있는 퍼미안 분지의 어마어마한 쉐일의 가치를 보고 샀다는 네.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유가가 빠지면 옥시덴탈 주가는 빠질 거기 때문에 네. 유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에 워렌 버핏은 강한 베팅을 하고 글쎄요.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야 이게 워렌 버핏답지 않은 투자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네. 저는 사실 유가가 좀 잡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네. 입장인데 워렌 버핏 때문에 약간 뭐 좀 머리가 아프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주말 뉴스를 제가 보니까 유가가 조금 떨어지니까 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한참 얘기하다가 유가가 이제 떨어진다. 뭐 구리 가격도 뭐 떨어지고 있다. 이미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오던데요. 네. 예.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좀 시간차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직은 인플레이션의 끝장을 못 봤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인플레가 어느 정도일지의 정점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후속 논의, 경기 침체 이런 걸 하게 되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왜 그런 경기 침체가 나오고 있냐면 네.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얘기해볼 주제이기도 한데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또 나왔고요. 지금도 또 나와 버렸습니다. 네. 예, 10년물 금리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단기물보다 이런 상황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게 1년 뒤던 6개월 뒤던 1년 반 뒤던 시장에 똑똑하다면 뭐 3번 이상 나온 거 아니에요? 장단기 네. 역전이. 그러면은 이제 그 뒤로는 경기 침체가 오는데 지금의 관건은 이제 이대로 그냥 계속 무너져서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아니면 과거에 몇 번 정도는 나왔던 자산 시장이 한 번 더 요동을 치다가 그대로 무너지는지 아마 두 가지 갈래길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버핏이 이렇게 유가의 에너지주에 투자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도 따라서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한 상황인 거죠. 글쎄요, 일단 뭐 버핏은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고
버핏도 아니면 굉장히 빠르게 손절을 하시는 분이니까 정말 끝까지 보유하거나 네. 버핏이 손절할 때 같이 손절하거나 그럴 자신이 있으시면 따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슈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밤 미국장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미국 기업들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죠. 일단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건 아마 빅테크들일 것 네. 같은데요.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달러 강세입니다. 역시.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매출은요 50% 이상이 해외에서 나와요. 네. 미국 기준으로 해외죠. 네. 근데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그건 뭡니까? 비싸게- 그거를 네. 예, 다시 달러로 환산해서 들어올 때 네, 네. 확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뭐 만약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800원이다. 그러면은 수출업체들 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빅테크들이 겪고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가장 장사가 아직까지 잘 된다는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네. 우리가 강달러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를 못 맞출 것 같다라고 이미 고백을 했어요. 네. 그런 부분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다국적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기업들도 강달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이거 좀 미국에서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그런데 S&P 500을 또 자세히 보면 업종 중에서 뭐 늘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나홀로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도 분명히 에너지 관련 기업들 네. 또 인플레이션 수혜 기업들의 실적은 엄청나게 역설적으로 뭐 2배, 3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닝 시즌의 핵심은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인플레이션에서 무너졌고 네. 어느 기업은 이런 높은 물가 상승에서도 자기 실력을 발휘하더라라는 거를 좀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2분기 어닝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바람은 이번 어닝 시즌의 그 결과를 보고 달러 강세가 꺾이게 되는 그 시점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또 버텨냈던 기업들은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희망 섞인 바람은 가져보나 이 모든 전제는 달러가 빨리 저 강달러가 꺾이고 나서 지금 다 이제 네.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닝 시즌 얘기를 할 때 기업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잘 봐라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기업들은 괜찮겠죠, 실적이? 뭐 당연히 그럴 텐데요. 근데 그 폭은 있겠으나 네. 근데 이제 국가별 이제 소비가 둔화되거나 이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가격 결정력 있는 나이키라는 부자고요. 네. 이거는 이게 5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미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약간 기대치보다는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지만 전년 동기 대비 약간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근데 뜯어보면 미국에서 한 5% 정도 감소가 됐고요. 네. 북미 지역에서. 왜냐하면 북미 지역의 소비는 이미 피크를 찍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살 사람들 다 산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한 20% 정도 감소가 있었어요. 왜냐? 셧다운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에서 성장을 하면서 거의 똔똔을 맞췄는데 근데 이게 그렇다면 자, 이게 앞으로도 미국의 소비는 조금 피크를 찍고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상품 기준으로요. 서비스는 늘어나고 있지만. 근데 중국은 지금부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셧다운이 풀렸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 기업이 어느 쪽의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인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적도 실적인데 우리가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9시 30분쯤 될 것 같은데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많이 올랐겠죠. 그렇습니다. 시장 기대가 이미 8.8%니까요. 네. 지난 5월보다도 높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 뭐 어제 요즘에 보면 이제 우리도 네.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6% 나왔을 때 그 네. 직전 주말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이미 한번 이제 운을 떼잖아요. 6% 나올 수 있고 그게 6월이든 7월이든 8월이다 했는데 바로 6월에 나와 버렸듯이 이번에도 또 백악관에서 일종의 좀 운을 뗐습니다. 매우 높게 나올 것이다.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아마 9자를 볼 수도 있겠다. 어. 9%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네. 그러니까 미리 좀 한번
주게 된 거죠. 예. 그럼 이제 그 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자이언트 스텝은 확실하고 네. 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빅 원, 1% 1%포인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또 이제 한켠에서 나오겠죠. 네. 그게 그 다음날 또 언론을 도배를 하겠고요. 네.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또 달러는 이제 혼자 나홀로 뭐 또 득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네. 항상 시장은 어떤 변곡에서 크리티컬한 포인트에서는 또 정반대 흐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내일 9시 반에 자, 굿자를 보는지, 그러니까 9%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시장 반응,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풀리는지 요 세 가지를 본다면 실은 굳이 7월 말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은 꽤나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어쨌든 8.8이 예상이면 예상치 정도까지만 가면 그래도 시장이 동요를 안 하는데 네. 진짜 지금 정철지 평론가 얘기대로 구자가 그려졌다 하면 그 다음 날 주가는 뭐 안 봐도 그냥 파랗게 질리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굿자 찍으면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난번에 8.6 나올 때요. 네. 전월이 8.5였고 예상이 8.3이었어요. 피크아웃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웬걸 오히려 더 높게 전업에 네. 나와서 놀란 건데 일단 지금은 시장의 예상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를 기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죠? 그리고 놀랍지도 않다. 네, 그리고 코어는 5.8로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3개월 연속 이제 코어 물가는 떨어지는데 뭐 밴쿠버 아메리카는 9.0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9.0을 지금 이미 얘기하는 기관들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근데 백악관 발표에서 저는 또 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번에 굉장히 엘리베이티드,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고 하면서 근데 아웃 오브 데이터다. 이게 왜냐하면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자 7월 이번 달을 한번 보자고요. 유가가 좀 빠졌죠. 미국의 개솔린 가격, 가장 중요한 개솔린 가격이 피크를 찍고 5달러가 넘어가던 평균이 그게 뭐 좀 4달러 중반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원자재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면서 어쩌면 이런 게 조금만 더 이어지면 자, 7월에 소비자 물가가 이제 8월 이제 초에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MOM 전월비로 약간 뭐 굉장히 낮은 수치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백악관은 또 오히려 그런 것들로 조금 이제 너무 놀라지 맙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서요. 자 이제부터 그게 굿자가 나오던 8.9가 나오던 한번 놀래고 그리고 나서는 야 그럼 7월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머리를 좀 회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고요. 이미 뭐 93%. 예, 빅 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9월에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 나오잖아요. 네네. 예. 우리나라도 또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단기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장당의 금리 역전이 지금 또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은 지금 2.9대, 2.919인데 2년물은 3%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물의 금리가 이 장기물보다도 또 높은 이것까지 하면 이제 네 번째 정도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실은 이미 시장은 똑똑하다는 가정하에 뭐 향후 6개월, 1년 반 내에 상당한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은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었을 때 보통 이제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같이 무너지죠. 이게 경기 침체가 확실한 것이고 게다가 지금은 인플레이션에다가 금리 인상도 계속되기 때문에 뭐 계속 뭐 계단식 하락이던 계속 빠진다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몇몇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국채 금리가 확 꺾일 때 주식 시장이 한번 펌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2006년, 2007년 모델입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2004년 말부터 5년, 6년간 이제 연준이 그때 앨런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었는데 기준금리를 10번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도 따라 올라가죠. 단기물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10년물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이제 계속 그 금리는 위에서 기준금리 잡아놓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7년에 느닷없는 주식 버블이 한번 오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2008년에 경기 침체로 갔죠. 갔는데 그 앞섰을 때의 모습이 실은
상당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망가질 것 같고 2006년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도 인플레도 심했고 막 경기 침체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예, 하고 2007년에 느닷없는 주식 상승이 네. 나왔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 현재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원하는 좀 됐으면 하는 시나리오는 그나마 그대로 그냥 무너지지 말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제였죠? 2008년 10월이었죠. 그죠, 요때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2006년에 한번 출렁임이 있었고 2007년에 반짝 올랐다가 그렇죠. 2008년에 그냥 무너져 버렸다. 예. 근데 지금 2006년 상황을 보는 것 같다. 2006년에서 기준금리는 계속 올리면서 국채금리가 따로 올라가다가 네. 한 2006년 하반기쯤에 국채금리가 먼저 잠깐 꺾여버립니다. 이게. 네. 그때 나오는 것이 요즘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인 거죠. 어. 기준금리를 올려서 단기물이 계속 오르는데 느닷없이 장기물, 10년짜리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뭐 중국이 국채를 사줘서 그랬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네. 그것도 정답은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졌었을까? 네. 이제 그런 의문이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데 묘하게 그 언저리에서부터 주식은 일종의 좀 버블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그러고서 달러는 약세로 가면서 실은 당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뭐 900원대 원달러 환율도 나왔고요. 야, 달러 900원인 적이 있었어요. 그럼요. 예. 네. 진짜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뭐 희망 회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너무 답답하잖아요. 네. 예, 경기 침체도 확실하고 저렇게 달러 혼자 독야청청하면 그대로 자산 시장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방향으로. 지금 여기서 희망을 하나 보는 거는 이렇게 쫙 그 떨어졌다가 2006년에 한 2007년에 한번 확 올랐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정확하게는 2005년에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2006년에 느닷없이 그 시세를 반납하는 척하다가 2007년에 한번 진짜 확 시세가 올랐다.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지금 저 아까 달러 말씀하셨는데 네. 달러가 그때는 괜찮을 때예요. 많이 떨어졌죠. 떨어져 있을 때. 지금은 워낙- 다르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달러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모든 이야기도 네. 달러가 꺾여야 아. 달러 약세가 나와야 그때 시나리오와 이게 아구가 딱 맞는데 달러 강세가 저렇게 계속되고 지금 뭐 108, 뭐 인덱스 그러면 뭐 저 이렇게 돼버리면 옛날 이런 경험에 비추어서 네. 이런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막 침체돼 있다가 한번 갈 때 네. 뭐 결국에는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네, 나중에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지만 근데 중간에 반짝할 기회를 엿보려면 네.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정상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락해야 적절해야 된다. 예, 달러 강세가 이건데 풀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원달러 환율을 1차 우리가 봐야 될 건 처음에 생각했던 1250원은 밑으로 깨줘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50원. 예, 그 위에는 또 가짜여서 언제 튈지 모르니까요. 아예 싹을 죽이려면 그 정도까지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국채금리 10년물이 계속 좀 이유 없이 떨어진다면 뭐 2.9, 2.8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모델을 한번 꽤 맞춰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역시도 뭘 무릎팍 무슨 뭐 도사처럼 이걸 왜 막 예언한다거나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보시죠. 먼저 달러 강세가 꺾이는지,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기준금리도 올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는데 뭐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꺾이는 모습이 계속 나온다라든가 그랬을 때 과연 유동성들이 다시 한번 주식 쪽으로 입지를 하는지 요 하나 1, 2, 3, 4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계속 시작부터 달러 강세가 멈춰야 된다 하는 것이 안 멈추면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모델 경기 침체니까 계속 자산 가격이 오르다가 떨어지고 예, 그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니 지금 두 가지 무섭게 길입니다. 오르고 있어서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오려면 선행되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뭐 지표가 여러 개 있는데 미국의 고용 지표는 괜찮다면서요. 이번에 고용 지표 잘 나왔어요. 그 전에 저는 평론가님 그 시나리오들을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고점을 뚫는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말씀이어서 저도 일단 그 말씀드리면서 고용 지표는 잘 나왔는데요. 이번에 뭐 26만 명 예상이 37만 명이면 엄청난 서프라이즈인데 근데 그 이면에는 일단은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증가를 했어요. 서비스업이라는 건 지금 시즌을 앞두고 약간 일시적인 접객의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는 거를 좀 쪼개서 보면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 부분에서는
2020년 2월 코로나 터지면서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복원이 됐어요. 그거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고용에서도 피크아웃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가계조사랑 기업조사 두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보는 비농업 고용 증가가 얼마큼 됐냐는 기업조사인데 가계조사에서는 31만 5천 건 감소로 나왔어요. 실업률을 체크하는 거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혼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 침체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경기 침체는 보통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가면 경기 침체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그 이론이 요새 무너지고 있는 게 일단 2020년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갔지만 경기 침체가 빨리 끝났습니다. 근데 1분기, 이번 1분기에 미국의 GDP는 마이너스 1.6이었어요, 연율로. 근데 2분기도 보면 GDP 나우가 약간 마이너스 2.1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2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론상 과거에 우리 교과서대로라면 벌써 경기 침체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항상 있었던 현상이 뭐냐면요. 네. 유가의 급등이었어요. 어. 유가의 급등이 경기 침체를 만들어줬고 경기 침체는 또 유가를 내려주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과거의 사례로 2006년을 들어주셨는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들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런 글로벌 경기 침체 같은 심각한 상황까지 올 것인가. 근데 이런 역사의 되풀이 속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냈겠죠. 난 그걸 바래. 찾아내겠고요. 또 경제의 모든 게 생물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당장 모든 예상을 깨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와 협의를 해가지고 막 뭐 증산을 해서 유가가 뭐 배럴당 뭐 90달러, 80달러, 60달러까지 네.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뭐다 하고 꼭지점을 찍고 가는 것은 아니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제 뭐 A 길, B 길, 또 A 길 가서 또 A 길, B 길, 뭐 벤다이어그램처럼 쭉 가는 이런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보면 패턴이라는 것들은 늘 있어 왔거든요. 이거가 성립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것들은 또 이렇게 몇 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게 요즘에 그 영어 시험 문제, 뭐 SAT라든가 GMAT 같은 시험 문제 과거에 보면 어떤 문제를 맞추면 그 다음에 나올 문제가 이게 정해져 있는 이제 문제 뱅크 같은 스타일로 항상 그쪽을 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도 1단계를 허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선택지가 나오겠고요. 거기서 또 맞추면 그 다음에 나오게 되겠고요. 이제 이런 이제 패턴화로 한번 쫓아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누구인지는 근데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딱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뭐 발표할 때 보면은 영 미덥지가 않아요. 그죠, 신뢰 얘기가 네. 있죠. 근데 저는 어쨌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네. 주제는 달러였잖아요. 네. 자, 달러의 변곡점은 두 가지로 좀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유로의 각성,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ECB에서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일본이 양적 완화를 포기하면 네. 달러는 또 강세가 꺾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달러 강세를 만드는 두 지금 범위 있는 유로화와 엔화인데 네. 일본은 사실 굉장히 버거운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일본이요. 지금 10년물 금리를 0.25%로 고정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 YCC라는 걸. 근데 이게 웃기죠. 지금 전 세계 금리 10년물은 3년물 3% 가고 있는데 혼자 0.25니까 엔저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헤지 펀드들이 이거 포기할 것이다라면서 일본의 국채를 집어던지면서 엔화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BOJ가 일본 중앙은행이 6월 달에 일본의 국채를 사는데 쓴 돈이 약 16조 엔, 150조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평소에 월 2조 엔, 3조 엔 쓰다가 16조 엔 썼어요. 이 얘기 뭐냐면 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BOJ가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건데 결국엔 포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섰어요. 그렇게 아베가 원하던 게 이제 네.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데 수입 물가를 급등시키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수입 물가만 올리고 있어서 네. 언젠간 포기하지 않겠느냐. 물론 구로다 총재는 자기 임기 안에 절대 안 한다. 네. 내년 4월이 임기 만료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뭔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150조 원씩 달달이 쓰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뀌면 엔저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유로화가 각성까지 해주면 달러의 변곡점은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화하고 유로화가 조금 올라줘야 된다. 엔 그럼요. 고루 가야 된다. 그럼요. 그래야 달러도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고 네. 내일이 전초전이 있죠. 네. 우리 한국은행이 이제 빅스텝을 밟을 겁니다. 네. 네. 과연 0.5%포인트 인상하고 한 10시쯤? 뭐 네. 10시 15 오전에 오전에. 나올 텐데 네. 그때 원달러 환율을 좀 저도 모르겠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뭐 꿈쩍하지 않는다면 네. 이걸로는 만족 못하나 이렇게 해야 되지만 네. 좀 어떤 여기서부터 원달러 환율에서 좀 먼저 보여준다면 그 달러 강세가 풀리는 모습들이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내일이 공교롭게도 네. 뉴질랜드도 네.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밤이 되면 캐나다도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근데 캐나다도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캐나다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데 네. 캐나다 달러는 그 달러 인덱스 구성통화입니다. 6개. 네. 그럴 때 그러니까 내일에 또 이 캐나다와 뉴질랜드 중앙은행 아마 그쪽도 세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이 또 네. 달러와 대항마를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첫 번째 관문은 내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가 그렇게 중요한 한 주가 되는 거고 한은의 빅스텝 이 부분이요. 근데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하다 하는데 빅스텝을 그냥 밀어붙일까 이런 것에 대한 이견도 있던데요. 이견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빅스텝을 해도요. 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결국에 금리가 역전이 돼요. 네. 우리가 말도 많았지만 어쨌든 미리 열심히 미리부터 조금씩 올리면서 올려놨죠. 이렇게 네. 좀 고간을 채워놨기 때문에 네. 지금 똑같은데 우리가 빅스텝을 해도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하면 역전되니까 야 어떻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될 수 있냐라는 분들도 있고요. 네.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 달러가 유출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국들보단 높기 때문에 네. 일본 갈 돈이 우리나라 오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제는 가계부채죠. 지금 뭐 100%가 GDP의 100%가 넘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 경제에 미치는 게 미국의 금리를 쫓아가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인플레를 잡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금리 올려가지고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게 더 네. 이게 뇌관이 되냐? 이런 것들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참 궁금합니다. 내일 우리 한은의 내일 결정. 오전 10시. 네. 예? 오전 10시. 빅스텝으로 그냥 예정대로 그죠? 다 예상하는 거니까 예정대로 가느냐 아니면 0.25냐. 자이언트는 안 갈 거고 그죠? 그렇죠. 네. 0.5도 사상 처음입니다. 네. 올릴 때 0.5를 올린 적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중금리에 따라서 올라가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또 예대마진 관리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또 다운 라운드에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준금리가 오르면 5년 이하의 단기물 뭐 우리 은행채 같은 것들은 네. 뒤따라서 오르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한번 내일 지켜볼 일이고요. 이번에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 주식이 나홀로 좋다가 조금 어젠가 하락한 것 같은데 중국 봉쇄가 한몫한 거죠?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죠. 네.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코로나가 다시 한 400명대로 네. 물론 우리 지금 뭐 2만 명 이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한 11개 도시가 뭐 시안을 비롯해서 아주 큰 뭐 상하이나 이런 데는 없지만 아니 마카오도 봉쇄됐다. 네 맞습니다. 네. 마카오는 거의 청정구역이었다가 네, 최근에 네. 나오면서 카지노가 어쨌든 문을 닫았어요. 네. 뭐 심각한 거죠. 이러면서 다시 한번 봉쇄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그 중국이 인플레가 굉장히 소비자 물가가 낮았지만 2.5%가 나오면서 주말에 2.4 예상해서 어쨌든 이거 이상한데 하는 의견들이 좀 있고 네. 돼지고기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네. 중국의 제일 중요한 소비자 물가. 거기다가 그동안 제일 뜨거웠던 게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네. 2차 전지 거기다 리튬 기업들이었어요. 그중에 천재 리튬이라는 기업이 4월 말에 비해서 지난주까지 거의 3배 올라가면서 네. 오.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주식이 있었는데 예. 이게 되게 우리나라로 보면 참 웃긴 얘기인데 네. 중국의 유명한 사모펀드 펀드 매니저의 부인이 SNS에 이 주식이 고평가됐고 중국의 정책이 계속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글과 함께 어제 하한가를 가는 그러면서 아니 펀드 매니저가 올린 것도 아니고 부인이 그 부인이 거기다가 네. 올렸는데 네. 하한가로 가요. 네, 그러면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그동안 잘 나가던 기업들이 야. 빠지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다음에 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뉴스가 또 한 번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이 겹치면서 중국 증시가 좀 올랐다가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나왔다. 그 펀드 매니저 부인은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펀드 매니저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야, 근데 그 부인도 부인이지만 그 중국 자체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시진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알리바바 주가도 좀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그 뉴스 조금 정리 한번 해드리면요. 그 플랫폼 기업들이 그 M&A 하는 거에 대한 공표, 공시를 제때하지 않았다라는 벌금을 28건이 적발이 됐고 건당 한 50위안이니까 한 뭐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요. 28건 중에 텐센트가 12건, 알리바바가 한 5건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과거부터 조사하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은 마무리 과정이다. 어차피 하기로 했던 거를 흐지부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가뜩이나 분위기가 이렇게 좀 흉흉한데 굳이 이거를 지금 당국이 이걸 때려서 주가를 이렇게 지금 이틀째 훅 빠지고 있잖아요. 이걸 굳이 해야겠느냐. 역시나 니네가 안 이뻐하는구나. 플랫폼 기업들. 지금 이런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죠. 아니 시진핑 왜 이러세요? 나 알리바바 좀 괜찮을까 했더니 또 이러잖아요. 자, 금 얘기해볼게요. 금 얘기. 고생 좀 하셔가지고. 아니 금은 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달러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아 달러 때문에? 달러 때문에. 달러 앞에서는 달러가 속수무책이고요. 뭐 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통화라는 생각, 달러 다음에 진짜 돈이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고요. 워렌 버핏 옹께서도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금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다. 내지는 뭐 화성인이 보고 있다면 껄껄대고 웃을 것이다. 이자 한 푼 안 주는 금을 왜 사느냐. 뭐 이 정도로 또 금을 싫어하는 한데 어쨌든 핵심은 달러라는 통화가 버젓이 지금 잘 돌아가고 미국이 여러분 엄청난 빚쟁이 국가입니다. 뭐 이미 빚이 30조 달러입니다. 그것도 법정 채무한도에서 정한 게 30조 달러, 3경이 넘는 빚을 갖고 있는 게 달러 빚이거든요. 달러란 통화에 붙어 있는 빚인데도 저렇게 혼자 잘 나간다고 한다면 금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도 다시 2,000달러 한번 찍다가 1,700대로 내려왔고요. 더 안타까운 애는 지금 은입니다. 은은 금이 뭐 2015년 바닥에서 1,000달러에서 2,000달러 가는 시세가 나왔을 때 은은 시세도 못 준 채 그냥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뭐 은은 뭐 산업 경기적 수요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금은 역시도 실은 달러가 꺾일 때 굉장한 시세가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금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2009년 때로 좀 돌아가게 보면 그 2008년 말에 세계금융위기 터지고 우리 원달러 환율 1,600원까지 가고요. 달러가 오히려 힘내다가 이제 2009, 2010년에 양적 완화 뭐 하자 발표하면서 이제 달러가 수그러들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의 금은이 한번 대시세가 한번 납니다. 전고를 아직 은은 깨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스당 45달러인가 거기도 40달러를 못 깨고 있는 건데 금은 역시도 지금 오늘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달러가 저러면 계속 쳐박는 거고요.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달러가 꺾이는 순간엔 꽤 빠른 시세. 그런 것들을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도 눈여겨서 뭐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지금 테슬라를 팔고 반도체주를 담아요? 뭐 반도체 좋아하죠.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이 서학개미분들이 뭐 엔비디아, AMD 그리고 뭐 ASML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데 요새 많이 사시는 거 보니까 SOXL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거에 3배 곱하기 3배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원래 SOXX라고 해서 그거 한 배 추종하는 ETF를 처음에 많이 사시다가 최근에 3배짜리를 많이 사시는데 야, 또 이게 3배짜리 이런 거 사시는구나. 이게 그 주가가요 74달러까지 올랐던 게 지금 12.9달러니까 단단하세요. 3배짜리가 얼마나 등락이 큰지. 근데 그러니까 뭐 역발상으로 놓고 보면 전고점 가면 몇 배 오른다는 얘기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3배 투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오를 땐 또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감당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그 2배, 3배짜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까먹는 게 좀 있습니다. 뭐 좀 어려운 메커니즘이라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려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짧게 좀 보시면서 하시는 건 맞겠는데요. 일단 뭐 반도체 업종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은 물론 바닥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검토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시장이 어려운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 불을 지폈다. 뭐 이런 표현은 뭡니까? 네, 삼성전자 실적이 뭐 미스는 했지만 예상치보단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그 걔를 보고 이제 나머지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식도 함께 뭐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보고 있는 모멘텀이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원래 시세가 잘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들,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지만 네. 미국이 마치 교통 정리를 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은 저는 좀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개별 회사에는 좀 악재 모멘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거 하나만 더 짚죠. 테슬라 주가는 왜 빠지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는 그동안 이제 괜찮다가 네. 뭐 최근에 뭐 이게 여러 가지 일단은 그 2분기 실적이 이제 20일 날 나올 텐데 뭐 판매량이 적게 나오는 건 이미 공식 알고 있어요. 판매량 공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마지막 고비 그리고 어쨌든 글쎄요 이게 뭐 호재였다가 어제는 또 빠지긴 했는데 네. 그 트위터 이제 인수를 이제 안 한다라고 선언을 했죠. 머스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도 좀 껴있긴 한데요. 뭐 그래서 원래는 처음 시간에서 오르다가 빠지긴 했는데 마지막 고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얼만큼 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손실분이 얼만큼 있느냐 이것들을 털고 나면 9월 이제 30일 날 이제 AI Day 2에서 한 번 더 기술력 검증하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저 1달러 1유로는 깨지지 않았네요. 네, 저희가 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네. 준비를 좀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1달러 대 네. 1.00004 유로까지 보고 와서 네. 1대1 패러티도 깨지지 않나 준비를 했는데 우리 방송할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깨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네. 각종 지표들을 다 보고 확인하고 조심조심 살아오는 판을 걷는 기분으로 가야 되는 게 바로 요즘 장입니다. 오늘 두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요즘 경제 상황은 무엇보다도 달러 환율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매크로 이슈에 대한 부분들 꼭 챙겨봐야 한다. 그리고 천천히 가야 한다. 급하면 망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경주마에서 꼼꼼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